안녕하세요. 이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의인류학 분야에서 가장 기초이면서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골격의 생물학적 속성 분석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물학적 속성, 즉 바이올로지컬 프로파일이란 성, 나이, 인구 집단, 키와 같이 개체의 기초적인 형질 정보입니다. 진행 순서는 개요에 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성, 나이, 인구 집단, 키 추정 방법 및 결론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생물학적 속성을 확인할 때 종종 오스테오바이오그래피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바이오그래피라는 단어에 골격을 의미하는 오스테오를 붙여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법인류학자들은 개인 식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골격의 속성들을 확인하고 거기에 관한 의견을 내게 됩니다. 법의인류학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의 신원확인입니다. 신원확인을 위해서 개체의 생물학적 속성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부분의 여타 과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듯이 배제나 제거를 통해서 가능한 풀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골격의 속성과 실종자의 속성이 얼마나 유사한지 대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6.25 전사자의 신원확인 업무를 하는 제 입장에서 출토된 인골의 속성이 최소 17에서 40세 사이에 주로 남성이라는 전사자 추종 범주를 벗어난다면 전사자의 신원확인 가능풀에서 배제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생물학적 속성 분석이 법인류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데 성, 나이, 인구 집단, 키 추정 항목이 가장 기초를 이루게 됩니다. 생물학적 속성을 판단할 때 법인류학에서 사용하는 이론이나 방법들은 가설 영역법으로 알려져 있는 과학적 추론 과정입니다. 즉 현상의 관찰을 통해서 연구자는 가설이나 기준을 만들고 가설로 결과를 예측한 후에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만일 그 가설이 검증에 실패하면 또 다른 종류의 가설이 수립되고 추가 검증이 실시되어야만 합니다. 가설 검증에서 중요한 개념은 검증 가능성과 연관되는 반증 가능성입니다. 반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적인 진술이 반대되는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실험에 적합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골반골 치골의 도잘 피팅의 형태가 여성의 출산과 연관성이 있다는 가설은 반증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의 도잘 피팅의 형태와 비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법인류학 분야에서 도버트법을 의식하게 되면서 반증 가능성에 관한 문제들이 과학적 방법론을 사용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생물학적 속성 판단 방법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추적 방법입니다. 예상하시겠지만 여러 골격 부위 가운데 성적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 부위는 골반 부위입니다. 특히 골반의 성적 차이는 사춘기 이후에 급격히 차이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사실 골격 성숙이 위완료된 어린 개체의 경우에는 골격 형태의 육안 관찰을 통한 성추정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골반골에서 남녀의 차이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여러 연구자들이 골반의 남녀 형태를 관찰하거나 계측 수치의 비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성추정 방법론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1994년 로저스와 썬더스가 만든 것인데 골반을 17가지 부위로 세분화해서 남성의 특징과 여성의 특징을 비교 관찰한 결과입니다. 이 저자들은 커다바가 아닌 19세기 캐나다의 성공의 교회 묘역에 매장되었던 골격 샘플을 이용했는데 비록 역사시대 골격이지만 관이나 교회 명부에 매장된 인골의 성과 나이, 사망 원인 등 관련한 정보들이 있어서 언노운 자료가 아닌 노운 자료로서 가치를 상실하지 않아서 연구에 활용했다고 합니다. 표를 보시면 가장 좌측변에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 숫자는 정확도와 신뢰도 또한 정밀도를 합친 저자들의 순위 평가, 즉 랭킹입니다. 그들이 정확도가 높다고 꼽은 6가지 특징은 배쪽활의 유무, 폐쇄공의 모양, 진성골반 크기와 형태, 청골 모양, 치골화 오목의 각도, 치골의 형태 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형태의 특징들이 이어지는 표입니다. 그림에서 좌측의 가장 상단에 있는 것이 배촉칼이라고 부르는 벤트랄 아크의 형태입니다. 좌측 그림이 여성을 의미하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아크가 있고 남성의 경우는 없거나 매우 미약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치골화 오목의 형태입니다. 우측 그림인 남성의 경우에는 그 형태가 V자를 보이고 각도가 90도 미만인데 반해서 좌측의 여성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둥근 U자 형태입니다.
가장 하단의 그림은 좌골과 치골이 연결되는 좌치골 가지 능선인데 여성의 경우에는 능선이 있고 날카로운 형태인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능선이 없고 둔한 형태를 보입니다. 오른쪽 상단의 그림은 실질적으로 성추정 시 가장 많은 빈도로 관찰되는 대자골절은 각도입니다. 각도가 넓고 그림에서 숫자가 적을수록 여성의 전형적인 형태를 의미하고 형태가 좁고 숫자가 커질수록 남성의 형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좌측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골반에서 성 특징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치골 부위가 잔존해야 하는데 치골부는 매우 입체적인 형태로 앞쪽으로 봤을 때는 들려있는 형태여서 실상 깨지거나 부서지기가 쉽고 잘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의학 실제 사례에서는 치골 부위보다 상대적으로 잔존율이 훨씬 높은 골반의 장골부를 이용해서 성추정을 하게 되는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우측 하단의 그림은 폐쇄공의 형태인데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구멍의 크기가 더 작고 삼각형인 반면에 남성은 타원형에 더 근접합니다. 다음은 골반골의 계측을 통해서 성을 추정하는 방법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측 수치를 통해서 성을 추정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사용됩니다. 판별함수를 만들거나 한계점을 수립하는 것인데 판별함수는 아시다시피 통계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 특히 성추정하는 경우에 한계점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대퇴골두나 상완골두 등 단독 계측 수치를 활용해서 그 계측값이 50 이상이면 예를 드는 것입니다. 50 이상이면 남성, 그 이하는 여성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단독 수치가 아니더라도 여러 부위를 재서 그 값들을 더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위 성추정 판별력이 높다고 명성 있는 대퇴골이나 상완골이 아니더라도 손이나 발뼈 등 여러 부위들의 계측 수치를 활용하고 특정 인구 집단만의 평균값을 수립해서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는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골반골의 계측 방법 활용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는 골반골은 포스테리어에 위치한 아세타블럼, 즉 강골구라고 하는 둥글게 패인 부분을 중심으로 좌골과 치골이 연결되고 또 구분되게 되는데 그 부분의 명확한 랜드마크를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계측 방법에서 랜드마크를 수립하는 게 가장 어렵고 연구 결과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데 관건이 될 텐데 랜드마크가 일정하게 수립되지 않으면 연구자 내 오류나 연구자 간 오류의 빈도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반골의 계측 결과는 성을 추정하는 데 정확도가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이 치골 가지 상단부와 좌골 길이 계측점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밖에도 상완골두나 관절윤기 너비의 계측 수치 또한 성추정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법인류학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에 1980년대 중반 이전까지 생물학적 속성 분석을 위한 연구에 테리 컬렉션이나 하만토드 컬렉션 같이 대형 컬렉션들이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 인골 자료들은 수집된 양이나 규모 등에서 물론 현재로도 매우 훌륭한 레퍼런스적 가치가 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큘러 트렌드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현대에 매우 근접한 자료들의 수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목적으로 미국에서는 1986년경부터 포렌식 데이터 뱅크, 즉 FDB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 FDB에는 수집된 개체의 기초적인 생물학 정보 외에도 출생지나 의료 기록, 직업, 몸무게 등이 기록되고 두개골 및 사지골의 주요 부위의 계측 결과, 외상과 병리 분석 결과, 비계척 특징 분석 결과 등 매우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됩니다. 이 FDB의 자료들을 활용해서 뒤에 설명드리게 될 4디스크 등 통계 프로그램도 구축되게 됩니다. 특히 과거 자료들의 한계점은 시대적인 변화 외에도 인구 집단의 다양성이 매우 미약했다는 것이었는데 FDB에서는 히스패닉이나 아시아 계통들을 폭넓게 포함시켜서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테네시 대학 법인류학 연구소와 여러 FBI나 이런 여러 기관들이 협력을 해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4디스크는 말하자면 법의자료 판별함수 프로그램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FDB 자료들을 활용해서 그 결과값들을 넣어두고 분석이 필요한 개체의 정보들을 입력해서 그 결과가 어느 집단에 근접한지 통계적으로 예측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과 인구 집단 추정에 주로 사용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분석할 개체의 계측값이나 기타 추정값을 다 입력한 후에 비교할 레퍼런스의 종류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석 개체의 성격을 고려해서 현대 자료와 비교할지 아니면 다른 과거 컬렉션들과 비교할지도 옵션으로 선택을 해주면 가장 근접한 성이나 인구 집단을 표시해 줍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한국 자료들은 레퍼런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이나 대만, 일본과 같이 형질적으로 우리와 가까운 집단의 레퍼런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성이나 인구 집단 같이 4디스크에서 주로 분석해내는 그런 항목의 경우에는 현재에는 DNA를 통해서 더 명확히 규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기단에서는 아주 빈번하게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나이 추정법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이 추정 방법은 사실 가장 트리키한 범주 중에 하나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DNA 기술이 워낙 발달하고 신원확인 최종 결정 과정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법인류학적 분석 기술은 사전 범주를 더 좁히거나 현장에서 즉각적인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경우에 유용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 나이 추정은 여타의 어떠한 기술로도 판단이 제한되기 때문에 법인류학적 판정법이 중요하고 또 유용합니다. 그렇지만 골격의 성장 과정이 생각보다 매우 복잡하고 아직까지 완전히 해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사례별로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골격 성숙은 최소 2가지 단계 이상의 고라라고 하는 오시피케이션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고라나 골단 유압의 과정과 시기를 이해하는 것이 기초가 될 것입니다. 골격뿐만 아니라 치아 또한 발생부터 완성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치아의 성숙 과정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치아는 골격보다도 발생 과정의 개체 간의 베리에이션이나 그런 다양성의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나이 추정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나이 추정 방법은 성인 개체와 유소화 등 미성숙 개체별로 적용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주버나일과 어덜트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성숙 개체, 즉 주버나일의 나이 추정 방법입니다. 사실 주버나일의 나이 추정은 성인에 비해서 매우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골격이나 치아가 미성숙하다면 성숙되지는 과정이 일정한 편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꽤 높습니다. 더 정확도가 높은 치아의 경우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드미리안과 무어의 방법입니다. 드미리안 방법과 무어의 방법은 유사합니다. 치아의 발생과 성숙 과정을 관찰하는 방법인데 더 먼저 연구가 이루어진 무어의 방법은 치아 뿌리, 즉 치근이 하나로 이루어진 앞니, 송곳니, 옆니 등의 유치와 영구치의 성장 속도를 육안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후에 치근이 여러 개인 어금니 또한 연구가 추가됩니다. 더 후속으로 진행된 드미리안의 방법은 4가지 종류의 치아 모두의 성숙 정도를 평가하는데 육안 관찰이 아닌 방사선 촬영 결과를 통해서 연구가 진행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무어의 치아 성숙 단계 분석 방법입니다. 이 그림은 드미리안의 치아 성숙 단계 분석 방법입니다. 다음은 골격 성숙도를 기초로 주버나일의 나이를 평가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슈어와 블랙에 의해서 주도되었습니다. 여러 골격 부위의 골단부 유압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서 연령 추정 범주를 제시했습니다. 슈어와 블랙은 태아부터 청소년까지 골격 성숙 단계에 관한 책들을 펴내서 현재 저도 유소화 개체를 감식하게 되는 경우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측에서 보고 계시는 그림은 골격 부위별 골단부가 유압되는 시기를 나타냈습니다. 성별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만 미성숙 개체의 경우 육안으로 명확한 성추정이 제한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이 범주를 보다 넓게 잡아서 추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골격부 중에서 쇄골의 메지알 골단부가 가장 늦은 시기에 유압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일 잔존한 골격부 중에서 대퇴골이나 기타 부위들의 유압은 모두 완료가 되었는데 쇄골의 안쪽 골단의 유압이 미완료되었다면 적어도 그 개체는 23세 이상에서 30세 미만 정도로 나이를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보다 난이도가 높은 성인 개체의 나이 추정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골격 성숙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생전 나이 또는 사망 당시 나이를 추정하는 것이 유소화나 청소년 개체에 비해서 훨씬 어렵고 정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성인의 경우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위에서 관찰한 결과들을 종합해서 최종 판정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안전하면서 합리적입니다. 유관 관찰 시 전통적으로 많이 관찰되는 부위들은 골반골의 치골 관절면의 형태, 이상면의 형태, 네 번째 늑골의 흉골단의 형태 등으로 이 부위의 변화를 관찰하거나 기타 퇴행 변화의 흔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먼저 골반의 치골 관절면의 형태 분석은 최초 미국에서 1920년경 토드 박사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에는 치골 관절면의 형태 변화를 10단계로 나누어서 판단을 했는데 20세기 중반에 와서 이 방법의 정확성이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맥커른과 스튜어트에 의해서 주요한 세 부위를 쪼개서 6단계 방법으로 더 단순화시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6.25 전쟁에 참전한 미군 유해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서 여성의 다양성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수키부룩에 의해서 여성 개체를 포함한 연구가 다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치골 관절면을 이용한 나이 추정 방법은 수키부룩의 방법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치골 관절면은 좌우 치골 부위가 맞닿는 부위의 그 형태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고 중간에 그 그림 도식이 토드의 방법이고 우측에 최종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키부룩의 방법입니다. 다음은 러브조이 등에 의해서 제안된 골반골 이상면 형태 관찰을 통한 나이 추정법입니다. 치골 관절면 관찰 방법하고 마찬가지로 최초에는 8단계로 구성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6단계로 더 단순화시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치골 관절면 관찰에 비해서 어리큘라 서피스 형태 분석이 사실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 형태가 밋밋하고 두드러진 구조물이 적어서 형태 변화 포착이 어렵기 때문인데 성추정법 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치골에 비해서 골반의 장골부의 잔존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어려워도 활용할 밖에 없게 내는 방법론입니다. 보시는 그림이 오리큘라 서피스의 나이별 형태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은 이스칸에 의해 제안된 늑골의 흉골단 형태 관찰 방법입니다. 서피스 본, 서피스 컨투어, 엔드림 엣지, 엔드림 컨투어 등 4가지로 나누어서 형태 변화를 관찰합니다. 서피스 본의 형태가 어린 시절에는 스무스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차 오톨도톨해집니다. 서피스 컨투어는 어려서는 잔물결 형태를 보이다가 점차 플랫해지는 형태를 보입니다. 림은 어려서는 크게 두드러져 보이지 않다가 나이가 들면서 둥근 엣지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림 컨투어는 어려서는 꽤 곧은 형태이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웨이브의 형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림 ABCD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개골의 나이 추정 방법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은 두개골 봉합선, 수처의 닫힘 정도를 활용한 연구들입니다. 두개골 여러 봉합선들의 봉합 정도를 평가하고 그 값을 합산해서 나이 범주를 추정하는 방법인데 아주 어려서는 이 봉합선들이 열려 있다가 성숙 과정에서 굳게 닫히고 노화가 진행되면서 봉합 흔적이 옅어지거나 없어진다라는 전제를 기초로 진행된 연구 결과입니다. 이 방법은 사실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는 널리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인데 실제로 장골의 골단부 유압이 다 되지 않은 젊은 6.25 전사자 유해의 경우에도 두개골 봉합선 흔적이 일부가 없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따라서 두개골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히 치아도 없고 두개골편 일부만 잔존해서
이 봉합선 외에는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면 제 경우에는 이 방법은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조직학적 분석을 통한 나이 추정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스타브스는 치아 조직 형태의 6가지 항목을 육안이나 현미경적으로 관찰을 했습니다. 조직학적 분석을 통한 나이 추정 방법은 육안 관찰을 통한 결과와 정확도가 거의 유사한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시간이나 장비나 비용 같은 것들을 고려할 때 굳이 사용해야 될 필요성은 없지만 인골의 상태가 육안으로 관찰하기 힘든 경우에 예를 들면 매우 작은 소굴편의 형태로 잔존하거나 보정 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활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나이 추정 방법은 구스타브슨 방법 중 한 항목을 활용한 라멘딘의 방법입니다. 구스타브슨의 여러 활용하기 어려운 방법 가운데서 최근의 투명도 관찰은 파괴 방법이 아닌 비파괴 방법이고 비교적 관찰이 쉽기 때문에 라멘딘이 착안해서 연구를 진행해서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이 방법은 꽤 정확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맨눈으로는 정밀한 관찰이 어렵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박스 등을 활용해서 치근 부위의 투명도를 계측하는데 특히 이 방법은 40세에서 80세 사이 개체에 가장 잘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추정이 어렵고 애매한 성인 개체의 나이 추정법에 활용하기에 매우 용이합니다. 다음은 인구집단 추정 방법론입니다. 인구집단 추정은 대개 두개골의 형태를 기초로 이루어지는데 때때로 사지골의 계측 수치도 활용됩니다. 또한 비계측변이라고 하는 특정 두드러진 형태 발현의 유무나 정도 이런 것들 또한 법인류학적 인구집단 추정 방법에 활용됩니다. 인구집단을 구별하는 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부위는 역시 두개골입니다. 두개골 중에서도 코, 얼굴, 바닥 부분과 치아와 턱의 형태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각 부위별로 유럽계, 아프리카계, 아시아계 등 대륙별로 대표되는 인구 집단에서 관찰되는 특징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부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집단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사실 코 부위입니다. 인골이 아니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을 관찰할 때 피부색을 제외하고 가장 특징적인 차이가 코의 형태나 길이, 높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코의 형태 중에서 인구 집단의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는 부위는 뿌리와 다리, 가시, 또 열린 정도입니다. 보고 계신 그림은 얼굴의 측면 사진으로 A가 뿌리이고 B는 다리, C는 가시입니다. 뿌리는 코와 전두골이 만나는 지점이고 다리는 나잘에 의해서 형성되는데 뿌리부터 코뼈 끝까지 확장됩니다. 가시는 나잘 어파처의 두 단으로부터 형성된 돌출 부위입니다. 코 가시가 존재할 때 골격이 마치 꼬집힌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 또한 얼굴의 측면을 나타낸 사진인데 라인 1번은 코뿌리와 눈악 사이의 거리입니다. A는 좌측에 있는 A는 유럽계, 중간에 B는 아시아계, 우측에 C는 아프리카계의 예시인데 이 구간은 코뿌리가 높은 유럽계가 당연히 가장 큰 범주로 나타납니다. 이 선을 보게 되면 유럽 인종의 코뿌리가 얼마나 눈 아래 경계면 앞쪽으로 돌출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라인 2번은 코 가시를 나타내는데 역시 유럽계에서는 매우 두드러지며 아시아계는 미약한 흔적이 관찰되고 아프리카계에서는 거의 흔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인 3은 코뼈의 상단부와 코 가시 사이 선의 형태를 나타내는데 그 선을 서로 연결해 본다고 상상을 했을 때 유럽계와 아시아계를 비교해 보면 그 방향이 반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눈악 사이 너비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가장 좌측인 유럽 인종은 그 너비가 가장 좁고 아시아계와 아프리카계는 유럽 인종에 비해서는 더 넓으며 서로 간에는 비슷한 정도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차이는 나잘 오프닝인데 즉 코뼈 부위의 열린 형태를 의미합니다. 유럽 인종은 보시다시피 A-프레임의 구조이고 아시아계는 약간 재밌는 표현으로 세깅 텐트, 즉 무너져가는 텐트 형태를 보인다라고 알려져 있고 아프리카계는 콘세터시라고 해서 반원형의 체육관 같은 건물형을 떠올리시면 유사할 것 같습니다. 즉 아프리카계의 나잘 오프닝이
인구 집단 가운데서 가장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뼈에서 다음으로 두드러진 특징은 코 하단 경계면의 형태인데 백인의 경우는 매우 두드러져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그림의 화살표, 검은색 화살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이라고 하는 즉 문틀 같은 그런 형태를 보이도록 올라와 있습니다. 반면 흑인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전혀 발달되지 않아서 오히려 코 바닥이 상악의 앞쪽 골격이랑 거의 병합되다시피 하면서 중간에 걸어라고 하는 즉 배수로와 같이 매끈한 형태를 보이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아시아계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두드러지지도 않고 아주 없지도 않기 때문에 사진에서는 이 두 집단만 비교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얼굴 형태의 집단별 차이입니다. 얼굴 형태 중에서도 전체적 프로파일을 관찰하게 되는데 그중 전체적인 모양과 눈악 아래 선반의 돌출 정도를 주로 관찰합니다. 얼굴의 전체적인 모양은 아시다시피 아시아계가 넓은 반면에 유럽계와 아프리카계는 아시아계에 비해서는 좁은 형태를 보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아시아계의 경우 측면에서 볼 때 상악의 경계면이 앞쪽으로 돌출되지만 유럽계나 아프리카계는 상대적으로 돌출되지 않은 특징을 보입니다.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는 아시아계가 광대 부분이 발달해서 전면으로 돌출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다음은 두개골 볼트 부분의 특징입니다. 눈썹 알의 형태나 근육자리의 발달 정도, 봉합선의 복잡한 정도, 시상부의 윤곽이나 정수리점 뒤 부분의 형태들이 포함되는데 대체적으로 눈썹알이나 근육자리들의 유럽계에서 가장 많이 발달한다고 알려져 있고 또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정수리점 뒤의 형태인데 이것은 아프리카계에서 이 부분이 오목하게 들어간 특징이 관찰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항목은 코나 얼굴, 치아 등에 비해서 개인차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판단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턱과 치아의 형태입니다. 위턱의 경우는 유럽계는 대개 포물선 형태이고 아프리카계는 약간 더 각이 진 쌍곡선 형태이며 아시아계는 둥근 형태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턱의 형태보다 조금 더 두드러진 게 치아의 비계측적인 특징인데 아시아계의 경우에 앞니의 혀 쪽 면이 부삽 형태로 파여진 특징이 매우 압도적으로 높게 관찰됩니다. 이것은 최근 유전형의 영향으로 알려졌는데 아프리카계나 유럽계에서는 없거나 매우 드물게 관찰되는 특징입니다. 특히 유럽 계통 사람의 앞니의 경우는 블레이드형, 칼형으로 아시아계와 달리 전혀 페임이 없고 매우 날카롭게 엣지가 연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특징이 인구 집단을 판정하는 좋은 인디케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보고 계신 사진이 부산 모양의 앞니, 즉 shovel shape incisor라고 하는데 혀면 링궐 안쪽에 부삽 형태로 패여 있는 그런 모양이 관찰이 되실 겁니다. 앞서 육안으로 관찰한 인구 집단별 여러 가지 특징을 살펴봤는데 물론 관점은 동일하지만 이를 수치화해서 나타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도버트법이 적용이 되면서 속성을 판단하고 이를 입증하는 방법이 더 객관화되고 소위 까다로워지면서 통계적인 방법이라던가 수치화돼서 비교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경향성이 곽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구 집단 간 차이 또한 이와 같은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연구자가 조셉 헤프너입니다. 이분은 구교단과 카운터 파트너인 미국 DPAA에서 또 잠깐 계셨기 때문에 저도 몇 번 만나보기도 했던 분인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구 집단별 차이를 보이는 얼굴의 여러 특징들을 범주화해서 통계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보고 계신 표의 카테고리는 특징의 정도고 옆에 인구 집단은 해당 집단에서 그 특징이 관찰된 정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소 주관적일 수 있는 분석 결과의 객관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특징별로 범주의 크기가 조금씩 다른데 후에 헤프너는 이 방법의 더 명확한 판별을 위해서 오사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 구간을 0, 1 이렇게 두 가지로 이분화하는 시도도 하게 됩니다.
계속 해프너의 관찰 결과입니다. 마지막 관찰 결과입니다. 보고 계신 그림 상단은 엔테리어 나잘 스파인의 두드러진 정도를 나타낸 것이고, 아래 것은 인페리어 나잘 어퍼처의 그 형태의 특징을 나타낸 것입니다. 상단의 그림은 점선으로 연결된 부분이 인터오르비탈 브레스의 정도를 나타낸 것이고, 하단의 그림은 나잘 어퍼처 위스, 그러니까 즉 나잘이 열려있는 그 정도, 너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상단의 그림이 나잘본 컨투어를 나타낸 범주이고, 아래가 나잘 오버그로스가 있고 없고 이 부분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상단의 그림이 포스트 프래그마틱 디프레션이 있고 없고 이 정도이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징은 주로 아프리카계에서 두드러지게 오목하게 파여있는 형태를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래 그림은 자이고마티코 막실러리 수처 부분의 형태의 차이를 범주화한 것입니다. 인구 집단 추정은 대개 두개골에 국한돼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른 부위들의 분석 결과가 미약한 편인데, 그 중에서 대퇴골 전자의 납작 지수가 인구 집단별로 다르다는 연구가 보고가 되어서 만일 사질골만 잔존한 경우에는 추정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최초 웨스콧에 의해서 제기가 되었는데,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 후속적인 연구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사실 신뢰도의 정도가 들쑥날쑥한 편인 것 같아서 총평을 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경우에는 간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퇴골 후면에 전자 바로 아래 부위의 앞뒤 부분과 좌우 부분을 계측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지수를 측정하게 되는데, 아시아계의 경우는 가장 납작하고 유럽계는 이보다 더 둥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의 차이는 유전적일 수도 있고 걸음걸이 등에 의한 습관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의 좌측의 대퇴골을 보시면 붉은색 선을 표시해 놓은 부위가 바로 전자 부위, 즉 서브트로켄터 부위입니다. 저 부위를 잡고서 앞뒤 부위와 좌우 부위를 계측해서 그걸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해서 범주화를 해서 계산을 합니다. 우측의 그림이 이 단면을 나타낸 건데, A가 가장 납작한 형태를 보이고 B는 약간 둥글고 C는 많이 둥글고 이런 형태를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저런 식으로 해서 A의 경우가 아시아계가 가장 많다, 이런 식의 연구 결과들이 나와서 그렇게 플래티니스가 좀 플랫하면 좀 그 값이 적게 나오면 이제 아시아계에 가깝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 추정법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전의 키 추정은 골격부의 길이를 기초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간혹 현장에서 인골의 키 추정을 잘 매장되어 있는 경우에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거리를 근거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전혀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지만 바로 적용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미라가 아닌 인골의 상태에서는 연조직들이 모두 손실이 되었고 골격의 수축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생전 실제 키와 현장에서 전체 길이를 계측한 결과는 예상보다 큰 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골격의 잔존율이 매우 높다면 활용할 수 있는 전통적인 방법은 렉스터의 방법입니다. 렉스터의 방법은 두개골, 척추, 골반, 하지골과 족골 등 신장을 이루는 주요 골격 부위를 계측한 결과를 연조직 부분까지 보정해서 결과를 도출합니다. 보시는 골격부 그림의 각 부분을 계측해서 이 결과값들을 다 더해서 밑에 박스에 나타나 있는 이 포뮬러에 적용을 하게 되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 방법은 나이를 결과의 보정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이가 좀 정확하게 추정이 된다라고 하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이값을 보정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보정하지 않고 결과를 추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렉스터의 방법은 실제로 제가 2019년도에 비무장지대에서 출토된 프랑스군 추정유해 감식 시 활용을 했습니다.
이분은 아직 신원 확정 전이지만 프랑스군으로 추정이 되었고 흙더미에 파묻혀서 나왔기 때문에 전체 골격의 약 98% 이상 잔존한 완전 유해였습니다. 그래서 렉스터의 방법을 적용해 봤습니다. 나이 추정 또한 가능해서 나이 보정을 한 결과가 그 에버리지가 약 168.8cm로 나타났는데 아직 이분은 신원 확정 전이지만 추정되는 분의 생전 키가 167cm로 기록이 돼서 오차 범주가 매우 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추후 더 많은 비교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렉스터의 이러한 방법은 골격 보존율이 높은 경우에 정확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체 골격이 잔존할 때 생전 키 추정 결과가 더 정확하겠지만 법인류학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은 특정 부위의 전체 길이를 활용한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요소는 키 추정에 필요한 개체의 전체 골격이 모두 잔존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반면에 키 추정에 주로 활용되고 있는 대퇴골이나 경골과 같은 장골들은 다른 부위에 비해서도 잔존율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활용이 용이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키 추정을 하는데 기초 전제는 키 큰 사람의 장골 길이가 작은 사람보다 더 길 것이라는 매우 기초적인 사실입니다. 이러한 전제들을 활용해서 키를 추정하는 공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키 추정 공식은 미국의 트로터 공식입니다. 트로터는 대퇴골, 경골, 상완골, 비골 등 주요 장골의 최대 길이를 활용해서 추정 회기식을 수립을 했습니다. 현재에도 이 공식은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트로터의 방법 가운데 경골의 경우에는 계측하는 랜드마크가 부정확하다고 알려져서 사용이 다소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트로터가 이 회기식을 만들었을 때 사용했던 자료가 6.25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유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를 기점으로 봤을 때 꽤 많은 시간이 흘렀고 특히 키 성장의 경우는 영양적인 요소가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세큘러 트렌드를 고려해서 최근 여러 방법론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만 트로터의 방법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방법론은 아직까지 확신하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특히 트로터의 방법은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해서 아시아계에 대해서는 폭넓게 연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현재 키 추정에 트로터의 방법을 가장 널리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장골의 최대 길이를 측정을 하고 그 값을 이용해서 대입을 해서 신장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표에 보시는 것이 트로터의 공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 부위, 휴메러스, 레디우스, 얼라, 피머, 티비아, 피뷸라 아니면 또 두 부위를 합친 것까지 해서 계측한 결과를 저 값에 넣어서 계산을 하고 오차 범주도 나와 있는 것처럼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 이게 전부는 아닌데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유럽 인종과 아시아 인종에 관한 것만 지금 표에 나타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류학 분야에서 생물학적 속성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 기술 등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당연히 이런 레퍼런스들을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도와 정밀도가 높은 기술들을 사용을 해야 되고 또 분석하고자 하는 개체의 속성에 성격에 가장 맞는 것들을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법인류학 분야에서도 과거에는 주관적인 판단, 주관적인 정도, 경험에 의한 정도에 의해서 이런 생물학적 속성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표현했다면 현재에는 도버트법의 영향에 의해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나 지수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